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저희가 이슈는 이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슈 테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15년 증시 전망입니다. 네, 올해는 굉장히 좀 한마디로 유동성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번부터는 이제 연준 정책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좀 7월까지 정부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점검과 더불어서 내년도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는 좀 유동성 장세였는데 우리나라만 좀 소외됐던 장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죠. 저희 내년도 장세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뭐 통화 정책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증시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놓고 저희가 다뤄야겠지만 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통화 정책에 의한 증시 전망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그래요. 미국 이제 FR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들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렇고 ECB는 뭐 이제 중국과 그리고 일본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하나하나 좀 짚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반기는 각국의 부양책 랠리가 가능하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FRB는 이제 뭐 저금리 기조 현 상태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성장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방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착륙 우려를 좀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좀 부양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이전에 뭐 저희가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저성장을 좀 용인하겠다. 우리가 7%대 성장도 그 이하도 우리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보다 질을 선택한 이제 방안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성장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부동산 경기 경착륙 우려 같은 경우는 이게 저성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 전체 경제가 좀 우려가 중국 전체 경제에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부양책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연초가 돼서 전반적인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연간 계획을 또 세우면서 추가적인 또 부양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ECB입니다. ECB 같은 경우는 디플레 탈출을 위한 완화 정책을 좀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물가 하락만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가 하락, 물가 상승만 얘기하는데, 디플레는 실업률이 오르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거 실업률이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은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디플레가 아닌 거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디플레이션,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해야죠.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상승하면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하락 방어가 아닌 실업률 완화를 위한 것.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통화 정책이라고 보는 건 사실 이건 틀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경제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 완화를 위한 통화 정책이다.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유로존 내 설비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런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 ECB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좀 완화 정책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베 총리가 이제 뭐 재선에 성공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할 건데, 사실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수출은 소폭 성장한 대신에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금 사상 최대 수준, 내수 부문도 소비세 인상에 따라 가지고 계속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지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업률 상승을 막는다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한 거고, 이걸 위해서 내년 말까지 아베노믹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3,500조를 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은 좀 계속 좀 될 거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이제 부양 정책을 어떻게 좀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찝어주셨거든요. 네. 연준과 더불어서 중국, 그리고 ECB, 그리고 아베노믹스. 여기에서 또 디플레이션 우려를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엔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정정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남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이. 네. 그러니까 연말이 될수록 더 이런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여기서 좀 더 팽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앞서 말씀드린 뭐 ECB 같은 경우 지금 그리스 문제가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좀 추이를 봐야겠지만 ECB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 뭐 다 공통으로 좀 ECB 같은 경우는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지만 시중에 크게 돌진 않죠. 그 이유가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금리가 낮아진 만큼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실업률은 계속해서 좀 상승돼서 유지한 상태고 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설비 투자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충격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지금 이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 중국도 좀 마찬가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통화 정책에 의지하고 있는 구조가 아닐까 이런 맞습니다. 걱정도 되거든요. 좀 어떻게 증시랑 좀 정확하게 연결을 보셨어요. 그 글로벌 정시 전체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지금 사실상 제로금리 이걸 빼고 나면은 이 제로금리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증시 하락은 뭐 당연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이런 정책 랠리 기대가 나오지만은 하반기에는 좀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게 결국은 지금 FRB가 푼 돈이 4,00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 있는 상태고 ECB도 뭐 그의 아직은 그 절반 수준이지만은 향후에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015년까지 계획된 이 속도로 계속 풀게 된다면 3,500조. 일본이란 GDP 4분의 1, 미국의 4분의 1짜리 나라가 미국만큼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흡수 계획만으로도 좀 주가를 흔들릴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게 되면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이 좀 좋죠. 그만큼 미국이 좋은 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신규 고용 실업률에 대한 차트와 그리고 ISM 서비스업과 이제 그 신규 고용에 대한 어떤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사실 IS업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4년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실업률도 완만하게 좀 신규 고용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 실업률을 완만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좀 지금 좋은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 가장 지금 뭐 좋은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다만 이 4,000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흡수가 됐을 때 저희가 좀 어떤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년 내에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는 미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유동성 흡수만으로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경제들이 좀 문제죠. 그래요. 제가 이제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위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네 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어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94년에서 95년, 99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지금 이제 그 보시는 네 번의 그림 모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후에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이미 FRB에서 했어요. 네. FRB 금리 인상을 한 후에도 1년 이상의 주가 상승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금리만 올리면 바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개통기가. 네. 그런데 2005년에서 2007년 같은 경우는 금리를 FRB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일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금리 인상을 했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금리 인상만 가지고 저희가 미국 금리 인상만 가지고 어떤 주가의 대폭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마추어고 정말 그건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좀 없는 사람이다.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좀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죠. 그리스 대선 우려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뭐 유가재정 취약국들의 또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기 FRB 전반적인 전 세계 통화 정책을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저희가 전반적인 뭐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을 저희가 세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상고하저가 되지 않느냐 코스피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밴드는 1850에서 2150을 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1850이 깨지면은 그 아래서는 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단기적으로도 매수를 좀 보시고 2150부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대외 변수를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보면 이제 FOMC 회의 바로 직전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얘기 인상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전에 이제 우려감을 가지고 이제 폭락했을 때 요때에 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 오히려 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저희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했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 증시 전망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